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교육 행정의 지도성 이론에 대해서 한번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성 이론은 이미 임용 교육학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작년 혹은 재작년쯤에 변혁적 리더십으로 해서 이미 출제가 한번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출제가 되었지만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이 아직 여러 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두어야 할 파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도성 이론의 어떤 세부적인 이론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지도성이라고 하는 게 크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지도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그 이론 하나하나인 그 세부적인 이론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할핀의 행동 이론, 할핀의 지도성 이론, 그리고 허쉬와 블렌차드, 피들러, 변혁적 리더십, 분산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초호량 리더십, 혹은 카리스마적 리더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들어보기 앞서서 저는 뭘 더 중요시 여기냐면, 이러한 지도성 이론들은 어떠한 맥락 안에 속해 있는가, 그거를 먼저 보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수학습 이론에서도 가장 강조시 되었던 게 인지주의 학파의 모든 이론들을 총합해서 만들어진 게 결국 라이겔루스의 정교화 이론이지 않습니까? 줌 이론 기법. 먼저 큰 목차의 시각적 틀, 대요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세부적 이론들을 살펴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빠져나와서 그 관계, 우리가 배웠던 이론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더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도 그 이론 기법을 사용해서 한번 지도성 이론을 여러분과 함께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성 이론은 가장 먼저 특성 이론에 의해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1950년 혹은 그 이전까지의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성 이론은 어떻게 지도성을 설명하냐면, 지도자는 선천적으로 그리고 유전적으로 만들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따라서 우리가 지도성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 건 없다. 저 지도자라고 하는 거는 유전적으로 타고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성 이론에서는 우리가 딱히 배울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 특성 이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 어떠한 조직에서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이 지도자가 다른 조직에 갔을 때는 지도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설명하지 못했었습니다. 따라서 지도자라고 하는 유전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모든 집단에 가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게 된 게 행동이론입니다. 행동이론. 행동이론은 뭐냐면, 리더는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행동이론은 그러면 후천적으로 리더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한번 판단해 본 거죠. 리더들 중에서 우리가 뛰어나다고 판단되어지는 리더와 저 리더는 정말 별로라고 판단되어지는 리더의 행동을 유형화시킨 겁니다. 즉, 집단이 우리가 전 세계 살아가면서 100개, 1000개, 수만 개의 집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집단 안에는 다 리더가 한 명씩 있을 거예요. 그게 그 리더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올라갔든, 혹은 그 능력이 뛰어나서 올라갔든, 중요한 거는 그 리더가 지금 이미 다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행동 이론, 할핀이 만들어낸 지도성 행위 연구는 뭘 했던 거냐면, 그 집단에서 우수하다고 판단되어지는 리더자의 행동들을 다 분석해낸 거예요. 우수한 리더자는 이런 걸 주로 하고 이런 걸 하는구나. 그리고 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수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지는 리더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분석을 쭉 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도자의 행동들을 일반화시켜 보는 거예요. 그럼 일반화시키면 뭐가 좋냐면, 우수한 지도자는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네. 그러면 다음 지도자가 될 사람에게 이러한 우수한 지도자가 하는 행동들을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행동 이론인 거예요. 우수한 지도자가 하고 있는 행동이 있고, 그리고 우수하지 못한 지도자가 하는 행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지도자가 될 사람에게 우수한 지도자가 하는 행동을 가르쳐 준다면 보다 그 지도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해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본 게 바로 할핀의 행동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행동이론에서 솔직히 나올 수 있는 거 할핀밖에 없습니다. 할핀이 제시한 지도성 행위 연구라고 있는데, 그 연구가 나올 확률이 있는데, 아니 이거 엄청 예전 이론이고 나올 확률이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할핀이 만들어낸 이런 행동 이론의 특성이 다음에
다음 이론인 상황 이론, 즉 현대 지도성 이론에도 다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 근본은 할핀에서 시작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대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런 리더십 이론의 어떤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 연구를 진행한 게 할핀이기 때문에 그 교육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보는 겁니다. 학문적인 가치는 매우 큰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또 이론 쉽기 때문에 쉽게 나온다면 할핀의 지도성 이론, 행위 연구가 나올 수 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할핀은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어떠한 집단이든지 간에 상관없고 절대적인 지도적 행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도자가 잘하는 행위와 올바른 지도자의 행위와 올바르지 못한 지도자의 행위를 분석해냈죠. 그럼 올바른 지도자의 행위, 올바른 지도성, 이거는 절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어떠한 집단이나 어떠한 상황에서든 이 올바른 지도성을 갖추고 있으면 그 집단은 보다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러한 관점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왜 변하냐면 상황 이론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지도성은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하게 된 겁니다. 뭐냐면 조직의 성격, 그 다음에 조직의 목적, 구성원의 수준, 구성원의 태도 등에 따라서 우리가 가장 적절한 지도성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절대적으로 우수한 지도성은 없다. 조직이 구성원들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면 이렇게 보세요. 모든 구성원들이 모든 일을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 굳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과업행위를 일일이 지적해 주는 거야. 야 이렇게 해라, 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반발을 불러일으켜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비효율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과 혹은 태도나 성향, 조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 풍토, 목적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지도성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지도성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조직에서는 이러한 지도성을 보이는 게 맞고, 예를 들면 모든 구성원들이 똑똑하니까 과업행위는 하지 않는다. 즉 일을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거나 전달해 주는 거 오히려 하지 않고 친화적인 거, 인간적인 대화를 많이 하고 그들을 존중해 주고, 이러한 상황을 더 이제 관계 지향을 더 많이 실시해 준다. 이렇게 보면 그 집단에는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근데 어떤 집단에 갔는데 구성원들이 다 초보자들이어서 일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관계 지향도 하는 것도 초기 목표 달성할 때 좋겠지만 어떻게 일을 하는지 잘 설명해주는 지도자가 또 필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도자가 해야 될 어떤 역할들, 올바른 지도자는 절대적인 것이 없고 그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상황에 맞는 지도성 유형을 적절하게 제공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본 게 상황 이론이에요. 근데 이 상황 이론에서 상황을 분석하는 관점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허쉬와 블렌차드가 초기고 피들러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상황 이론에서 나올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허쉬와 블렌차드는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상황에 맞게 이러이러한 지도성을 우리가 대입하자. 피들러는 조금 허쉬와 블렌차드와 다르게 그 상황 요인을 분석할 때 다른 부분 이제 세 가지로 분석을 하고 또 여기에 맞는 것을 제공하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허쉬와 블렌차드가 바라보는 상황적 지도성, 피들러가 바라보는 상황적 지도성을 우리가 달리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확률도 높습니다. 이 두 부분은 이거 좀 이 할핀에 비해서 훨씬 복잡해졌기 때문에 그 나오게 된다면 난이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허쉬와 블렌차드나 피들러가 출제가 된다면 교육행정 파트의 어떤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교육행정 파트에서 어렵게 내야 된다. 그리고 지도성을 내겠다. 그러면 허쉬나 뭐 피들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상황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여기서 끝이냐? 근데 이렇게 보면 끝인 것 같기도 해요. 여기서 어떻게 더 발달할 수 있겠냐 생각할 수 있지만 현대적 관점에서 이제 1980년대 이후로 보면 수많은 지도성에 대한 이제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변혁적 리더십이었죠. 이게 임용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죠. 교육학 때. 그러니까 상황 이론은 우리 지도자가 상황에 끌려가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중에도 세부적으로 제가 다 설명해 드릴 겁니다. 변혁적 리더십은 뭐냐면 상황에 부합하는 지도성을 우리가 지도자가 쓰는 게 아니라 지도자가 자신의 스타일대로 상황을 변혁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즉 과업 구성원들의 수준이나 태도, 그 조직의 풍토가 이러이러하니까 거기에 맞게끔 이런 지도성을 쓴다는 거는 지도자가 그 상황에 끌려가는 것으로 보고, 그게 아니라 지도자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원하는 방향이 당연히 긍정적인 방향이겠죠.
원하는 그 방향으로 구성원들을 끌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 끌고 나가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면 예를 들면 구성원들 모두가 자기가 자율적으로 타율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어떤 것에 도전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이렇게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줌으로써 조직을 그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간다. 이래서 변혁적 리더십으로 보는 것이죠. 이 변혁적 리더십은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언제든 임종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나왔었죠. 그래서 그러면 변혁적 리더십 말고도 분산적, 서번트, 초호령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언제든 나올 수 있다. 순서로 따지자면 저는 현대 이론이 나올 확률이 제일 높고 그 다음 상황 이론, 그 다음 행동 이론 이렇게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분산적 리더십은 뭐냐면 지도성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 변혁적 리더십이나 상황 이론, 행동 이론, 특성 이론은 한 명이 조직을 이끌어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바라본다면 이제 관점이 바뀌었죠. 리더십을 과연 그 조직의 리더십을 혼자 갖고 있는 게 맞는 거냐? 그건 비효율적이다 보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에 딱 맞게 그 조직이 처한 상황 문제에 맞게 그럼 봤을 때 한 사람이 그 조직의 리더로서 모든 구성원들의 동기를 이끌어내고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모두가 그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분산적 리더십입니다. 물론 그 조직 안에서도 상황에 맞게끔 리더가 돼야 될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교로 따지면 만약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쉽게 예시를 들자면 학교 현장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했으면 그때 리더는 누가 돼야 되냐면 교장선생님, 교관선생님, 그 다음에 학교 폭력 담당 교사가 리더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또 교사가 리더가 되는 것도 맞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 교사 모두에게 의사결정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장, 교감, 그 학교폭력 담당 교사가 물론 그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조직을 이끌어가는 건 맞지만 그 조직을 상황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교사 모두에게 의사결정권이 한 개씩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분산적 리더십의 핵심이에요. 우리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일단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게 맞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 상황에 맞게 또 누가 조금의 더 그 상황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필요한 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된다. 그때 리더는 학교폭력 담당 교사보다는 교육과정 담당 교사와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투입돼서 이끌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분들이 이끌어가는 건 맞지만 구성원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거는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고 의견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분산적 리더십의 기본 개념은 모두가 리더십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다. 단 상황에 맞게끔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자는 변화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나중에 또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할 때. 그다음에 서번트 리더십도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서번트라고 하는 게 영어로 분석하면 하인이잖아요. 하인. 리더는 뭐냐면 하인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명령과 통제로 일관하는 자기 중심적인 리더가 아니라 그 리더는 그 자기가 이끌어가야 할 구성원들과 함께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개방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게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서번트가 해석하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하인입니다. 하인. 그래서 리더는 명령과 통제, 업에서 탑다운 방식, 위에서 내려오는 방식이 아니라 밑에서 조직 구성원들을 뒷받쳐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서번트 리더십으로서 갖춰야 할 리더십의 특징은 뭐냐면 인내, 그 다음에 친절, 겸손, 존중, 용서, 정직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현대 필요한 관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도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볼 게 또 초호령 리더십이 있죠. 초호령 리더십은 뭐냐면 모두를 지도자로 만들 수 있는 지도자 위의 지도자다. 그러니까 구성원들 모두를 리더로 만들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지도자 위의 지도자. 분산적 리더십과 좀 약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진정한 리더십은 뭐냐면 초우량, 우량 중에서도 그걸 뛰어넘는다는 거죠. 구성원들을 통솔할 수 있는 지도성, 그리고 그 지도자를 다시 지도자로 길러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것이 바로 초우량 리더십이에요. 따라서 이 현대 이론 부분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순위를 굳이 따져보자면 저는
변혁적 리더십이 1순위였는데 이미 나왔으니까 분산적 리더십, 그 다음 서번트, 그 다음 초우량, 그 다음 여기 빠져있지만 카리스마 리더십 4번으로 꼽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허시아 블렌차드, 피들러, 할핀 이렇게 순서로 나올 수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따라 시간이 없으시다면 이 7가지 중에서 분산과 서번트, 초우량 이렇게 순으로 보고, 그래도 지도성 이런 파트 자체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다 보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넘어가겠습니다. 어디부터 보냐면 우리 앞에서 봤던 할핀의 지도성 행위 연구, 모든 지도성의 기틀을 마련한 할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행동이라고 적혀있죠. 지도성 이론의 행동이론, 특성 이론은 하지 않습니다. 선천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특성 이론은 중요하지 않다. 그냥 이런 정도가 있었다만 파악하고 우리는 행동 이론부터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